이번 시간은 175페이지 수장공사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공사는 16회 때가 마지막 시험이 나오고 전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혹시 나오면 종합문제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착실하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 할애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번에 수장공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나죠. 자, 내부 바닥 높이 1에서 1.5m 정도 판벽으로 설정이 징두리 판벽이죠. 자, 징두리라는 것은 벽의 하부를 우리가 징두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자, 걸레바지는 벽과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 10에서 20cm 정도 이제 내밀거나 들어밀어서 바닥 청소 시 벽면의 더러워짐을 방지 목적으로 한 것이 걸레바지죠. 그리고 고마기는 바깥벽 외벽이에요. 바깥벽과 지표면에 맞닿는 부분에 설치한 것은 저거죠. 고마기고, 그 다음에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반자랄게요. 그럼 다라멘 반자가 달반자예요. 그러면 반자하고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달반자예요. 그리고 재물반자는 바로 구조체에다 마감을 바로 한 것이 재물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살대반자는 살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반자틀을 격자 모양으로 틀을 짜서 만든 반자는 격자 모양으로 우물정자 형태로 생겼다 해서 우물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시면 2번은 그냥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1번에 중량 바닥 충격에 대한 최소 성능 기준은 50dB이 되죠. 그래서 중량은 50dB예요. 그래서 50dB 잘 생각이 안 나면 50이 50이죠. 손오공이 50 아닙니까? 502는 중량입니다. 삼장법사가 502는 선임 중하고 같이 다녔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이번에 경량 바닥 충격에 대한 최소 성능은 58dB. 경량이 58입니다. 58dB이 경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는 것과 같이 충격음을 중량 충격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층부에 카펫을 까면 경량 충격음은 쉽게 이런 거. 자, 접시나 그릇 같은 거 떨어뜨린 것이 경량 충격음입니다. 그리고 충격음은 공기 또는 구조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 공기 전달함을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런 거죠. 차음이나 흡음제를 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물 바닥이나 벽을 통해 고체 전달을 방해해서 방진이죠. 방진 우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에 흡음 성능이 우수한 제는 대부분 차음성 우수하게 되죠. 흡음 성능이 우수해지면 차음 성능은 떨어져요.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성은 반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밀성 높이면 차음 성능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공기 전송과 고체 전송 등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기 위한 공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전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준다? 자, 이거죠. 차음은 그럼 구조체, 바닥이나 벽과 같은 것은 차음제를 쓰는 거예요. 차음제를 쓰고, 그리고 저거 되죠. 이제 실내에 이제 생긴 음을 흡수하기 위해서 흡음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 전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바닥 판때기를 두껍게 해서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바닥을 뜸바닥 구조로 해서 이중바닥 구조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체 전소음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천장이나 바닥벽에 사용되는 재료 면밀도가 클수록 차음 성능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칸막이 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제로 벽면을 시공해버리면 내부 발생음에 대한 차단 성능이 향상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건물을 설계할 때 소음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벽이니까 도로변에 설치했으니까 소음 방지. 그래서 무게가 무겁고 단단한 재료 벽체를 시공하면 되겠죠. 차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밀성이 뛰어난 이중 유리창 시공해주고 창호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면한 외벽은 다공질판 설치하면 안 돼요. 차음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차음 재료는 무거운 거 중량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실내에 고도 흡음재를 설치해서 소음을 흡수해야 되겠죠. 실내 마감재로는 흡음재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음벽 설치해서 여러분들 이제 도로벽 같은데 방음벽을 시공해서 소음을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코펜하겐 리버는 저거 개념만 기억하시면 너무 한 문제 하지는 마시고 코펜하겐 리버는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음향 효과를 목적으로 벽에 이제 공사한 게 시초가 돼서 코펜하겐 리버 이렇게 명칭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음향 효과가 주 목적이고 최근에 장식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7번에 목조 반자틀에 각 부재를 상부에서 하부로 나열한 것.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예요. 시공 순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해설에 시공 순서하고 상부에서 하부하고 두 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혼돈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위에가 달대 바지가 있고 달대, 반자틀 바지, 바지가 항상 위에 있습니다. 바지가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그 다음에 이제 반자늘이 되겠죠. 그리고 반자 돌림대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8번에 다음 중 천장을 장식 겸 음향 효과로 청단을 꾸민 반자가 저거죠. 구성 반자의 개념이 되죠. 구성 반자. 그러면 살대 반자는 살대를 늘 반자에다가 반자 늘의 처짐을 방지 살대를 대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물 반자는 반자틀을 격자 모양으로 짰다 했죠. 그게 우물 반자고 해반죽 바르면 해반죽 반자입니다. 그리고 건축판 반자는 쉽게 건축판으로 공사한 거예요. 합판이나 석고보다나 뭐 텍스 종류 이런 걸로 공사한 것이 건축판 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낫죠. 거실의 외벽이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나 최상층의 거실의 반자나 지붕 그리고 바닥 난방인 천간 바닥은 이 4개의 경우는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 의무를 가졌죠. 그런데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은 단열재 시공 부위가 아닙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11번 문제 정도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다음 공동주택 부위 중 열교 부위가 아닌 거겠죠. 그럼 열교 부위는 히트 브릿지잖아요. 열의 이동이 많이 되는 교량력하는 에너지 손실이 많은 부위가 되겠죠. 그러면 단열을 하면 그 부분은 열교 부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틀이나 세대간 경계벽, 창틀 주위 콘크리트 인방이나 캔틀레버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은 열이 잘 이동하죠. 그런데 단열 이중벽은 단열했죠. 이것은 열교 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180에 12번 단열재 요구 성능에 대해서 나서 열전도율이나 흡수율, 수증기 투과율은 적어야 돼요. 크면 안 되죠. 열이 이동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열전도율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저항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항. 그래서 열전도 저항. 저항값은 커야 돼요. 저항값은 커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도장공사.
자, 도장공사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수장공사는 0에서 한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올해도 높다, 수장은. 자, 그래서 181페이지 도장공사는 먼저 1번에 도로 선택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도장도 최근에 종합편이 최근에 22일 많았었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낼 때는 뭐 간단한 걸 물을 때, 그럴 때 개별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종합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옳은 거 해놨죠? 1번 내열성을 고려할 때는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 사용하면 되죠. 자,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는 고온에 약해요.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에 직접 면하면 알칼리성이 강한 유성 페인트 사용을 피한다 해서 맞죠? 자, 유성 페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알칼리에 약합니다. 알칼리에 약하고 그다음에 고온이나 고열에 취약한 것이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외장용으로는 수용성 페인트가 부적합하죠. 그래서 수용성 페인트는 내장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크는 내수성, 내우수, 내산성은 좋지만 알칼리성에서 불리하다 해서 틀렸죠. 유리합니다. 그리고 5번에 내수성을 고려할 때는 수성 페인트 사용하면 안 되죠. 수성 페인트는 내수성이 약해요. 그래서 5개용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도장면은 가능한 직사일강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막의 건조는 매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면 초벌칠 하도 하고 충분히 건조하고 재벌칠 중도 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건조하고 정벌칠 상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열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할 땐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매일 두껍게 도장하면 안 돼요. 얇게 여러 번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초벌칠 하도에는 연한 색으로 하고 정벌칠 상도로 갈수록 진한 색으로 우리가 해줘야 색을 변화를 줘서 횟수를 구분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도장공사의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키면 안 돼요.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1번은 틀렸고, 뿜칠한 경우 스프레이 건의 도장면에 직각이 되도록 해서 운행하시면 돼요. 경사가 아닌 직각입니다. 칠막 각종 얇게 여러 번 나눠서 도장해주고,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 칠한 색을 서로 우리가 진하게 짙게 칠하면 되죠. 우리 기온이 낮거나, 자, 낮은 기온은 5도씨 미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은 날은 85% 초과를 기준 잡고 있죠. 봐두시면 됩니다. 이때는 작업을 피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4번에 유성 바니시, 유성 니스하고 페인트용 알료를 섞어서 유성 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강택이 좋은 도료는 바로 에나멜 페인트죠. 에나멜 페인트. 그러면 이 에나멜 페인트가 바로 기름 바니시, 유성 바니스하고 알료를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해서 금속 바탕에 적합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도막이 강택도 좋고 경과한 것이 특징이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저거죠. 크롬산 아연과 알키드 수지로 구성된 도료소 알루미늄판에 초벌용으로 적당한 도료는 바로 여기에서는 징크로메이트 도료가 되죠. 근데 1번에 강명단이 철제 농막이 도료가 강명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6번에 유성 페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게 하나죠. 1번에 건성류, 알료, 건조제, 희석제 등을 혼합한 반죽 도료로서 조합 페인트죠. 그리고 2번에 경도가 거나 내우성, 내떠져 옥내우늘 이거는 수성 페인트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보통 유성 페인트는 옥내, 옥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디에 칠할 수 없다? 알칼리성 바탕하고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에 유성 페인트가 부적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기름량이 많으면 유성분의 비율이죠. 많아지면 광택과 내구성은 좋아져요. 근데 문제가 건조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석제는 기름의 점도를 작게 해서 설치 잘 되게 하는 거죠. 희석제는 점도가 커지면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제가 보통 휘발성 액체죠.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거. 그리고 5번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도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유성 페인트는 목재 내부의 바탕에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유성 페인트 하면 알칼리성 바탕,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수성 페인트는 악효나 가세, 물, 안료 등 혼합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보통 해반죽 바르기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해반죽이 알칼리성이죠. 콘크리트, 모르타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성 페인트는 5도 이하에 공사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5도 이하에서는 공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나멜 레크는 유성 에나멜 페인트보다 도막은 얇거나 견고합니다. 기계성 우세해서 닦으면 윤도 광택도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바니시 니스는 내구성이 크므로 5개에 사용하다 그랬죠. 자 니스 바니시는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을 가능한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우리가 하겠죠. 하도가 초벌칠, 중도가 재벌칠, 상도가 정벌칠 개념이 됩니다. 이번 스프레이건은 뿜칠면에 직각으로 병 운행하면서 뿜칠 너비는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칠은 붓칠보다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어렵죠. 그러면 롤러칠이나 붓칠이 소리입니다. 붓칠이나 롤러칠은 둘 다 도막 두께 일정하게 유지입니다. 처음에 두껍고 뒤로 가서 얇아지죠. 그리고 4번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보통 알루미늄 농막이에 많이 사용이 되죠. 알루미늄 초벌칠을 사용하고 철제 농막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강명단입니다. 그리고 5번에 첨일해제 방등, 가공내, 조립전 보통 전에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게 전후가 나오거든. 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에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염도금 바탕면 만들기. 그거는 바탕대 조립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9번에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유성 페인트는 건성유와 안료를 희석제로 섞은 만든 도료로서 목부나 이제 철부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콘크리트 바탕에 사용하면 안 돼요. 알칼리성 바탕. 그리고 2번에 합성수지 페인트, 인공화합물을 이용해서 만든 도료로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면에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에 본 타일이 이것도 도료예요. 제발 타일이라 해서 타일 아닙니다. 모르타르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뿜칠 도장으로 요철 모양의 형성한 마감에 그래서 볼록볼록 엠보싱 형태로 된 것이 본 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도료라는 걸 기억하세요. 본 타일도.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알료를 물에 용해해서 수용성 교착제 혼합해서 제조한 도료로서 모르타르나 해반죽이 무엇입니까? 알칼리성 바탕이죠.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 휘발성 용제나 지방류, 각종 수지를 에나멜 페인트는 이거 했었죠. 기름 바니시, 유성 바니시하고 안료를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바니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바니시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도장 공사 시 잠금이나 균열 원인으로 옳지 않는 거, 기온차가 심하면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초벌질이 건조가 불충분할 때, 그러면 하도하고 충분히 건조시키고, 중도하고 충분히 건조시키고, 상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초벌질이 하도가 건조가 불충분하면 균열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제에 가다 사용한 균열 원인이 되죠. 그리고 초벌칠과 재벌칠 재질이 다를 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벌칠과 재벌칠 색상을 다르게 했을 때는 5번은 사실 칠하는 횟수죠.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며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서 자, 1번은 틀렸죠. 자, 롤러 도장도 도막 두께,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되고, 그 다음에 2번 방청 도장에서 처음 1회째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인지 후인지 항상 확인하면 돼요. 그럼 1번 도막 두께가 일정하냐 안 해. 이걸 장난을 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주의온 5도씨 미만 85%인지 항상 확인해야 돼. 저온은 5도씨고 5번 85%입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도장은 스프레이 도장 이격거리 300mm가 표준이고 300mm를 체크하면 돼요. 30cm. 그리고 압력에 따라 가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통한 도장일 때 하도, 중도, 상도를 청별로 색깔을 가능한 달리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해설에서 스프레이 도장법에서 그 3번도 한번 봐두세요. 각 개의 스프레이 방향 전의 방향의 직각입니다. 그러면 하도를 X축으로 하면 중도를 마다 Y축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래서 목재면 바탕 만들기 위해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하면 돼요. 이거는 2단계, 목재는 2단계로 연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철제 바탕면 만들기 일반적으로 가공장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하면 안 되죠. 전에 하는 거예요. 후에 할 수 있는 건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에 대해서는 후에 할 수 있지만 철제나 다른 경우는 전부 다 전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후는 잘 안 나요.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만 후가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전이에요. 전.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5번 지문도 알아두시고 5도씨 이하에서는 수성도료죠. 수성도료는 도장공사는 피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5도씨 이하에 공사하면요 도장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도씨 이하에는 중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에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에 세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센 것이나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지붕과 천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로 한다 해서 되죠. 그래서 이제 지붕은 불연재로 공사를 하고, 지붕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예요. 난연재는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죠. 그리고 천장은 설치를 안 합니다. 천장은 설치 자체를 안 해요. 설치를 안 하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그리고 4번에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에 대해 있는 재료가 아니고 없는 재료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도료가 묻은 흙급이나 등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가사시가는 달경 이상의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결하나 경화 일어나죠. 작업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먹이면 목부 바탕재 도간이나 옹이나 균열이죠. 틈새 생기면 이것을 메우는 작업하는 게 눈먹임입니다. 보통 콘크리트 바탕에 균열이나 파임 이런 게 있을 때 평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붙임용 도료를 붙이죠. 그것은 퍼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배합비율은 무조건 질량비다. 기억하세요? 배합비는 무조건 질량비로 간다. 그리고 착색이란 물질 바탕에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거라고 시방서 규정하고 있죠. 원래 착색은 물질 바탕에 색깔 넣는 것이 착색이죠. 근데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의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조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도 프라이머는 물질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뭐다? 하도예요. 하도. 그리고 마무리 작업 칠하는 것이 상도죠. 그 하도하고 상도 사이에 칠하는 게 중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15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왔습니다. 1번 유성 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콘크리트 도료로 널리 사용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유성 페인트는 화학성이 약하죠. 그래서 특히 알칼리성 바탕에 약한 것이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 같은 알칼리성 바탕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철제 바탕 만든 일반 가공장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하는 거예요. 조립 전. 그런데 주의할 건 그 밑에 박스 보십시오. 해설의 박스에서. 그래서 거기 2번에 아염 도금면 바탕 만들기는 바탕재 설치 후에도 무방합니다. 얘만. 그런데 나머지 철제 바탕면 만들기나 경금속이나 동합금 바탕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탕재 조립 전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만 주의하십시오. 얘만 바탕재 설치 후에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문은 맞죠. 그리고 기온이 5도씨 미만이죠. 습도는 85%일 때 작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칠 시공 시 40cm가 아니죠. 30cm, 300mm 거리를 두고 겹침은 3분의 1 정도 해주시면 되죠. 4분의 1이라 겹침은 3분의 1이 돼주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해줘. 그 해설이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4분의 1이 됐네요. 자, 그리고 5번에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도막을 일정한 도막 유지할 수 있다 해서 OX, X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5번은 2번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9페이지 건축 적삼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